경기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CEIC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를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조업 지수니까 50을 밑돌면 안 좋은 건데 세계 주요국들이 다 50을 밑돌고 있어요. 안 좋아요. 근데 미국 경제를 잠깐 보면 미국 경제는 거의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시장은 노랜딩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좋아진 거고 한 번 좋아진 건데 이걸 놓고 노랜딩 아니야? 경기 침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우리 IMF조차도 지난 22년 10월에 전망했던 미국 경제를 1.0%로 봤다가 23년 1월에 1.4%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노랜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상향 조정한 건데 이것은 그 전에 봤던 것보다는 덜 경기 침체인 것이지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보는 것이지 강한 경기 침체가 아닌 마일드한 경기 침체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걸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또 해석을 제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것만 찾아보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노랜딩 아닙니다. 소프트 랜딩에는 가깝겠습니다. 아까 연준도 소프트 랜딩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죠. 물가는 어떨까? 첫 번째, 물가 안정. 두 번째는 뭡니까?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물가는 안 잡혔고 경기는 뭐 나름 괜찮고 그죠? 많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연준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용인했고 유인했기 때문에 용인하고 유인한 수준보다는 굉장히 강한 거다라고 아까 회의록 말씀드렸죠. 근데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인데 금융 안정 지수입니다, 이게. 금융 안정 지수도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하다.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정점 찍고는 떨어진 모습이에요. 22년 10월, 11월이 제일 금융 불안정성이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회사채 금리나 국고채 금리가 22년 10월, 11월이 제일 높았어요. 그 이후에 둘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금융시장도 우리나라도 그 굉장한 그 불안감 그 정도는 해소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 불안에 격화된 정도는 완화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은 당연히 판단을 할 텐데 특히 한 가지 더 고용 시장을 보면 3.4%라는 정말 유례없는 강한 정말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이 강한 어, 실업률 3.4% 완전 고용에 이미 부합하니까 물가만 잡으면 돼요.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와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완전 고용은 이미 잡힌 상태니까 2% 목표 물가만 이루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도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고용 지표 괜찮아, 경기 지표도 탄탄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시는 것처럼 IB뱅크조차도 이런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뭐 최대 5.1 그리고는 또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바라봤던 상황인데 고용 지표가 더 강하게 발표되니까 금리 인상 폭이 더 높아지겠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기간이 더 연장되겠다. 어. 이런 식으로 IB뱅크 10대 IB뱅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노 랜딩이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어쨌든 소프트 랜딩으로 판단하고 금리는 더 올라갈 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더 올라갈 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보다 더 올라갈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시장에. 네. 5.0% 23년 예를 들어서 2분기까지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것은 6개월 전에 반영한 거지만 이거보다 더 올린다라는 것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시장이 반영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고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그 최초에 말씀해 주신 그 연줄 파월의 생각과 네. 시장의 해석
여기에 있어서 항상 계속 갈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이제 반란의 모습은 뭐냐면 싸우는데 맞은편에 그 뭐죠? 적이 막 탱크를 앞세워서 막 왔어요. 근데 우리는 막 총 들고 소총 들고 왔는데 아직 대포 부대 탱크 부대가 안 왔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하고 소총 부대가 막 어, 달려가서 싸우는 흐름이에요. 네. 갔다가 정말 과연 싸울 수 있을까? 몇 명은 어, 싸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탱크를 앞에 두고 쫄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있을 때 한 수천 발 쏘면 한 명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적극적으로 조준하고 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가서 총 연습해 보지만 사격 연습하지만 조준 정확하게 하니까 맞추잖아요. 근데 전쟁 나면요. 자기 몸을 감춰요. 감춘 상황에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어, 실제 전쟁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FMC 회의록이 발표되면 대부분이 다시 이제 또 어 일시적일지라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런 실물 경제나 금융 경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을 이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어떤 말할지 회의록에 어떤 말이 담겨 있을지에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이길 거라고 판단한다면 그 회의록 왜 봅니까? 그죠? 그냥 종목 보면서 투자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참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뭐 증시 쪽에서 예를 들면은 좀 이해관계 쪽에서 이득을 조금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띄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그런 말씀 드려 왔는데 네, IB 뱅크들이 거의 네, 선봉대 역할을 해 가지고 네, "너가 가서 먼저 뭐 대포 맞아."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뭐 마치 "물가 잡혔다. 금리 인상 없다. 곧 금리 인하한다."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좀 유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뜨시면 어 누가 장님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장님이 장님의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제가 그림 잠깐 보여 드릴까요? 어 제가 가끔 제가 보여 드리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1568년 작품이고 독일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한 명의 장님이 더 블라인드가 장님이죠. 소경. 한 명의 장님이 네 명의 장님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님이면 장님한테 안내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22년 연내에 주가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움직였던 거. 내가 장님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경기를 진단하고 파월은 어떤 마음이고 시장의 기대는 어떤 마음인지를 구분하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뭐 경제가 재밌고 좀 상대적으로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교수님, 이런 순간에 이렇게 회의록 원문을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확실한 텍스트 자료에 근거해서 음. 이렇게 딱딱 짚어주시니까요. 예.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눈을 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혹은 정말 행정부와 독립성이 있는지를 시험 받는 날이지 않냐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어,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의 고심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지만 두 가지 물가와 환율입니다. 물가 환율.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부동산과 건설 PF예요. 어,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래도 바닥론도 형성이 된 건 사실이에요. 바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바닥론이 형성된 것도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닥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중금리 다시 올라가니까 이럴 거면 "시중금리 왜 떨어뜨렸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런 네. 비판이.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PF예요, PF. 건설 PF.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서 이것은 쪼금 있다가 우리 금통위 결과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고심이 깊은 거예요. 환율 지금 다시 상승하고 물가 우리 안 잡혔잖아요. 5.0 찍고 5.2로 다시 반등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음. 미국마저도 계속 금리 인상할 것 같고 빅스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더 달아날 것이고 환율이 그렇게 리스크로 또다시 부상하게 되면 물가 잡는 건 더 멀어지는 거거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려돼요. 그럼 중앙은행은 이걸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면 될 텐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더 무게를 두면 되는 것인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잡는 거, 음. PF 문제 이걸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요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는 우리 금통위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수결로 판단하겠죠. 그러나 이게 정말 독립성이 있느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 네. 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면요, 교수님, 네.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네. 3월에 미국 연준이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탄탄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면 네. 정말 이게 1.5% 이상으로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영향은 없을까요? 어 예상하지 않았던 수준의 강달러가 다시 야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벌어진 상태. 근데 1% 포인트 정도의 격차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죠? 근데 1.5% 포인트의 격차 이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역시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현상들이 금융시장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 번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도 굳이 따지면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 말고도 100% 우리 필진이 매일경제 그 칼럼 필진이 저 말고 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경험 있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인데 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어 동의한 모습이에요. 네. FMC 위원들이 뭐에 동의하듯이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동의를 한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그대로 의사결정 될지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결국 이제 시장이 또 깜짝 놀라고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어제도 주가가 안 좋았죠. 어 미국장도 안 좋고 또 유럽장도 안 좋았죠.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금리 시장인 거예요, 이 3 박자. 제가 한 2년 동안 요 얘기 계속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물가 금리 시장이라는 이 3 박자, 물가가 잡혔냐 안 잡혔냐, 금리 인상 얼마나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웅달 책방에서 또 제 채널에서 함께 이런 거시경제의 움직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시면서 재미있게 투자 의사결정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아, 네. 그 자산 시장에서 좀 투자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섣불리 네. 그 총을 들고 막 전진하기보다는 좀 탱크를 조금 기다리는 거, 네. 탱크가 잘 오고 있나 이거 한번 좀
생각을 예, 해보는 우리 것도 우리 필요하지 편 않을까. 탱크가 같이 와주기를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어, 되고요.